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직무설계.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직무설계가 되죠. 일을 어떻게 설계해서 사람과 일을 잘 매치시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준다 한 게 직무설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설계는 바로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직무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궁극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조직의 목표,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이 직무 설계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고울이나 또는 타켓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바로 기업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달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왜 되느냐, 그럼 이 목표를 구성원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직무를 갖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구성원들이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설무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구성원의 욕구, 구성원들의 어떤 니드와 완트라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바로 구성원들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갖다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맞게끔 바로 기업의 목표나 타겟과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의 욕구가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등하게, 소위 말해서 두 가지가 일치되게끔 설계를 해준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일종의 하나의 직무의 설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직무 설계를 갖다 할 때 오늘날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직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구성원들의 욕구가 만족되는 가운데 이게 성취되기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한다는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해되느냐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바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조직행위에서 직무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며, 바로 조직의 목표와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족을 취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가게끔 하게끔 멍석을 깔아준다, 설계도를 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럼 어떤 관점에서 직무 설계를 갖다 우리가 해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전통적인 입장과 현대적인 입장이란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지금까지 직무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죠 하는 말이 되는데, 뭐가 우선이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 고전은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적인 입장, 직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일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여기에만 포인트를 뒀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근데 만약 현대 오면서 뭐가 되느냐, 인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인간의 만족감, 이 인간의 만족감을 채워주면 직무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수행하게끔 이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인간의 욕구를 갖다가 만족시킨다는 얘기. 이 현대 관점은 절대 일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봐야 되지, 일만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만 중심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만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메이오의 호손 실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사람만 중심점으로 잡았다는 비판을 받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일, 옛날은 일을 갖다 중심으로 하며 인간을 끼고 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인간과 일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현대적 관점이다 하는 이야기. 인간을 생각하고 직무를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업무를 갖다가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직무 설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직무 설계는 이미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배워왔던 경영학의 발전사, 여러분이 앞쪽에 바로 경영학 단원에서 우리는 바로 뭐가 되죠? 미국의 경영학의 발전사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가 있듯이 여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얘가 전통적인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현대의 반대적 개념이 뭐가 되죠? 전통이다. 이 현대는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네 가지 관점, 바로 여러분 중요한 직무에 대한 충실하다 하는 순환이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확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충실하라는 이야기에다 플러스 뭐가 되느냐, 직무 특성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네 가지를 우리가 현대적 이론이다, 제가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순환의 과정은 어떻게 되죠? 직무의 순환. 그 다음에 직무의 뭐가 되느냐, 확대란 말은 어떻게 되죠? 확대.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충실화가 왜 되죠? 충실화.
요 세 가지 순환, 확대, 충실화에다가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발전된 직무 특성 이론이다. 직무에 대한 특성 이론. 바로 특성 이론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현대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이 현대적 관점의 네 가지에 들어가기 전에 전통의 관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 기쪽에 가면 국제경영이라는 무역을 배울 때 바로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무역은 흥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영국의 고전파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뭐가 되느냐? 생산비 비교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산비를 비교해서 유리하면 생산하고 불리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분업이 될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 나라의 유리한 소위 생산했을 때 유리한 것만 생산하자. 그러면 나라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분업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는 국부. 분업을 통하여 국부를 형행한다. 그러는 국부론. 쉽게 얘기하면 생산비 비교설을 이용한 얘기가 나왔죠. 생산비 비교설이다. 그래서 생산비를 비교해서 살 때 생산하고 유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유리하다 그럴 때는 생산하라 이거죠. 생산하라. 그러나 불리하다 그럴 때는 불리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생산을 하고 여기는 생산하지 말고 수입을 하라.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뭐를 가지고? 생산비를 가지고. 바로 이런 입장이 뭐가 되느냐? 바로 아담 스미스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국제 뭐가 되느냐? 국부론이다. 유리한 건 생산하고 불리한 건 만약에 수입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업을 통하여 전 세계는 바로 부가 흥행될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주장했던 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자유무역을 얘기한 자유무역의 뭐가 되죠? 바로 최초로 얘기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얘기. 바로 여기는 생산비 비교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리하면 생산 불리하면 수입 이런 걸 통하지만 국제 분업을 통하여 세계는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주의적. 즉 여러분 뒤에 가면 뭐가 되죠? 국제경영에서 바로 자유무역을 주창한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전통 이야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테일러라. 그럼 테일러는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뭐가 됩니까? 과학적 관리법이다. 과학적 관리법이다. 여러분 잘 아는 과학적 관리법이란 말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옛날에 물이 흐르는 대로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업을 갖다가 특별한 어떤 이슈 없이 모든 걸 갖다 맡기는 형태로 흘러갔다 이거죠. 마린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하여 과학적이라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흐르는 대로 던져뒀던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호전이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다 좀 더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루 동안 생산해야 할 이야기가 얼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줘라 이거지. 일반적 구멍가게 같은 데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네 잘해달라. 뭐를 잘해달라는 말이야.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명확한 어떤 제시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는 과학적 관리법을 제시한 아담 스미스 테일러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뭐가 되죠?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우리가 바로 뒤쪽에 가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이 부위는 이제 뒤에 네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 얘기하고 아담 스미스 생산 비교설도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느냐? 국제경영, 국제무역에서 요즘 국제무역이 매우 중요하죠. 경영학을 제대로 하고 시험 문제 찾고 나온 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MIS, 바로 여러분 전산, 그리고 뭐가 되죠? 국제경영. 이런 부위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자, 맨 먼저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바로 여러분 이거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가 되죠? 그렇죠? 타임 스타디, 모션 스타디를 통하여 과학을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 과학, 영어로 말하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갖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네가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드라인. 그리고 만약에 과학 이상으로 생산했을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높은 월급을. 과학 이하가 될 때는 낮은 월급을 줘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과학의 관리, 생산비 비교설을 이야기하여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하나하나의 내용을 갖다 과학을 설정해놓고 이게 태스크란 말이야.
과거를 설정해놓고 미달되느냐 높아졌느냐 여기에 따라 월급을 갖다 달리주는 차별성과급을 줬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뭐가 되죠? 테일러의 차별성과급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대는 표류 물이 흘러가듯이 던져뒀던 경영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데서 과학이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도 직무만 중심으로 하지 사람 중심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organization without people 사람이 없는 조직만 생각했다라는 거 이미 경영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종의 경영학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메이오의 호손 실험 바로 인간이 중요하다. 바로 여기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물리적 어떤 내용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공식 조직 회사가 만든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있는 조직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자의 어떤 감정이 매우 작업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인간관계론의 메이오의 호순 실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통적 관리법의 기수였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란 세 가지가 전통적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아까 네 가지 바로 오늘날 가장 발전된 형태로 우리가 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현대적 접근법을 우리가 살펴보자. 전통은 이 세 가지 아담 스미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이미 경영학을 갖다 우리가 앞단원에 경영학이라는 단원에서 설명을 했던 바가 있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적 기법은 어떤가? 현대적 기법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과 함께 현대적 기법으로 넘어오죠. 아까 우리가 고전적, 전통적 어떤 원리를 배웠다면 현대적 이론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적은 어떠냐? 바로 네 가지가 뭐냐? 하는 네 가지 수를 우리는 조직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직행위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몇 가지냐? 누가 얘기를 했느냐? 학자 이름, 가지수 이런 게 명백하게 딱딱딱딱 정리해가면 절대 여러분들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냥 이해만 하고 통과하다 보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서브 노트를 정말 잘 작성하고 하나하나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하며 나간다는 게 경영학은 방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경영학 방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80점, 90점이나 올 A를 갖다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거의 어디든 전면적으로 마크를 해줘야 된다. 그러는 게 경영학에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여기도 중요한 현대적 기법은 모두 몇 가지냐? 바로 직무의 순환이란 말이 뭐지? 직무의 확대란 말이 뭐지? 직무의 충실화가 뭐지? 그 다음 여러분 직무 특성 이론이 어떻지? 이 네 가지라는 이야기를 갖다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네 가지에 의하여 즉 사람과 일을 매치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뭉석을 깔아줘서 사람이 일 잘하게끔 만들려면 뭐 하느냐? 이 네 가지다. 이게 현대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가지수 네 가지. 네 가지라는 거가 그 다음에 직무의 순환의 그림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직무를 중심점으로 해서 여기는 순환은 뭐가 되죠? 상하 좌우 상하 또는 좌우 상하와 좌우라는 네 가지 각도를 다 따져줘요. 이게 뭐죠? 순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A의 어떤 직업에서 좌우로 확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로 바뀌어도 보자. 그래서 좌우와 상하라는 이야기 이 네 가지 각도를 갖다 다 돌려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순환이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밑에 나오는 두 가지를 의대는 결합한 거. 확대는 좌우를 얘기합니다. 확대는 좌우를 얘기하죠. 그 다음 충실화가 뭐가 되느냐? 상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 이 그림에 네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의 과정을 일단 이해하라.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순환이라는 말은 바로 상하 좌우를 나타내고 확대는 좌우를 나타내며 충실화는 상하를 나타낸다 하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확대 같은 경우는 왜 되죠? A라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좌우로만 이동하는 게 이게 뭐가 되죠? 확대입니다. 이게 뭐가 되죠? 확대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확대.
순환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돼? 좌우와 상하를 갖다 다 이동할 때. 다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A라는 직업이 있을 때 상하로만 이동하는 게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충실하다. 충실하다. 여기는 좌우를 얘기하는 거지. 좌우만 이동하는 거. 충실한 뭐가 되죠? 상하를 갖다 이동하는 거. 상하를 이동하는 거. 이걸 갖다 먼저 이해를 하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뭐가 되죠? 순환이다. 그래서 맨 먼저 순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확대는 뭐죠? 좌우를 늘리는 거. 충실한 뭐가 되죠? 상하를 갖다 움직여주는 게 충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좌우나 상하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갖다 유도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옆으로 확대되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 속에서 보면 좌우로 이렇게 잘 이동되는 좌우의 이동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널 리즘이다. 바로 C를 갖다 우리가 표시하죠. 그다음에 충실한 상하가 이동 왔다 갔다 할 때 이건 스페셜라이즈.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스페셜, 저너럴리즘. 이 두 가지를 갖다 다 취하는 게 상하 좌우를 얘기하는 바로 순환의 이야기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자 이거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림을 갖다 일단 세 가지를 이해했다 그러는 이야기가 되며 순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순환은 어떠냐? 확대는 어떠냐? 충실함은 어떠냐? 일단 그림을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순환은 상하 좌우를 다 나타내는 이야기. 확대는 옆으로 바로 좌우를 나타내는 이야기. 충실함은 상하를 나타내는 이야기. 요 세 가지가 되고 보통 우리가 좌우가 될 때 G로 표시하는데 이건 바로 일반화다, 다양화다 이런 얘기가 되고 스페셜라이즈가 될 때는 이건 뭐냐? 심층 구조를 나타내는 심화다 하는 말을 나타낸다는 걸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현대 이론의 첫 번째인 순환을 보면 순환은 다른 종류의 일을 옮겨가며 여기 되죠? 폭넓은 경험을 산다. 폭넓다 이거죠. 폭넓다. 그 다음에 제너럴리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제너럴리스트.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상하를 갖다 취하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서 상하 좌우를 다 이동하다 보니 다양하게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된다. 그래서 폭넓은 경험을 갖다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그림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직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확대. 확대는 좌우를 얘기하는 거죠. 좌우. 이렇게 그림이 된 거 좌우를 얘기할 때 확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확대는 어떻죠? 직무의 수평적 확대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림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과업의 수가 증가되면 만족도도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내 자리에 맞는 말이 뭐냐? 좌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업무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높아지고 오히려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늘어난다. 왜? 사람을 여러 가지 일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이동시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바로 단점이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확대의 경우다. 그리고 이제 충실하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X형의 종업원은 싫어한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XY 이론에서 X는 고전적으로 이해되죠. 바로 항상 명령을 받아야만 일하는 X. 한마디로 말하면 X 이론은 뭐가 되죠?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바로 근본성을 도의근성으로 생각할 때 X이론이다. Y이론은 뭐가 됩니까? 성선설의 역점을 두고 X이론은 성각설의 역점을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 X의 종업원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 왜?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상하로 이동하다면 자 상사가 부하가 돼보고 부하가 상사가 돼보는 서로의 교환을 통하여 참 어렵구나. 일을 이끌어가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허저버그의 이유인 이론. 바로 부하가 상사가 이동되며 일을 하다 보면 부하는 상사를, 상사는 부하를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허저버그의 이유인 이론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하는 상사와 부하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바로 되고 이런 충실화가 될 때 허저버그의 이유인 이론 반드시 알아두세요. 상사와 부하의 어떤 대 상황 그리고
바로 성악설의 근거를 둔 종업원들은 이런 일을 싫어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좌우상하, 좌우상하 하는 이야기까지가 세 가지가 뭐가 되냐 현대적 이론 접근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응용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직무특성 이론이다 하는 문제로 우리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직무에 대한 특성 이론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직무의 특성 이론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 아까 순환, 확대, 충실하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현대 이론의 아주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갖다 반영한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 직무가 갖춰야 할 이론, 직무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하면 심리를 갖다가 넣은 심리와 결과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뭉쳐서 뭐라 하냐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며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헤크만 올드햄이라는 학자가 헤크만 올드햄 이름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자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헤크맨과 올드햄이라는 학자, 이 학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주장한 내용이 바로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특성 이론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직무 특성 이론은 뭐가 되느냐 그럼 직무가 가지는 어떤 차원, 직무 차원의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직무가 가지는 세 가지의 어떤 특성, 바로 다양한 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일이 아주 특유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려자기 같이 한번 만들면 평생에 그런 아주 특사품이 나올 수 없다. 그건 바로 직무가 될 수가 없죠. 일이 어떤 데가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 기술의 다양성이 목표가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과업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하여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과업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만든 물건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직무가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업의 의미, 작업이 가지는 의미는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러 가지 작업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다양성이 되며, 그럼 어떤 하나의 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든 결과의 생산물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과학의 중요성, 이 세 가지 작업이 가지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그냥 바로 심리, 주요 작업의 심리, 직무가 가지는 세 가지, 직무가 가지는 세 가지에다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심리 상황, 바로 자율성이라는 얘기가 되죠. 자율성이다. 그 다음에 결과가 여러분 잘 아는 피드백, 바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이걸 갖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직무 특성 이론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작업이 가지는 의미, 다양한 기술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야지 고려자기처럼 한 번 사용하면 다음에는 어떠냐,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면 혼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 묵혀 들어가고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을 했을 때 그 과업이 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쓰여지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작업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다 이제 자율성이라는 뭐가 되냐 하면 심리 상황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면 바로 직무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특히 이 자율적인 부위와 피드백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이런 이야기가 되죠. 직무의 이론. 이게 직무 이론이란 말이에요. 직무 이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자율성과 피드백이라는 이야기, 요거는 바로 어떤 기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내용, 직무 특성 이론에다가 바로 일종의 보륨의 기대 이론이라는 얘기, 어떤 기대를 하며 자율적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기대 이론, 이런 이야기가 중첩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되며 너무 복잡하다, 또 말로 그냥 너무 이렇게 엮어놓았다, 이런 얘기가 비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학자들은 하게 되죠. 그러나 직무 특성 이론 그럴 때 바로 내용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심리적 상황, 그리고 결과, 이렇게 이루어질 때 뭐가 되느냐? 이직률은 낮아지고,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삶의 우리가 만족감, 성취감, 이 성취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을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이라면 다양한 어떤 기술의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며, 그 다음에 기준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게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과학의 중요도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는 직무가 가지는, 즉 일이 가지는 특성이며, 일이라면 반드시 작업의 의미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가 되죠. 자율성은 일종의 하나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심리 상황을 얘기하고,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 해준다는 이야기, 바로 보림의 기대성의 피드백,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 직무 이론에다가 보림은 기대를 하며 성과를 기대하며 피드백 해주는 기대 이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내용이 바로 그건 해크맨 올데임이 말한 직무 특성 이론 아니냐. 그래서 일의 세 가지의 내용, 그리고 심리 상황, 피드백, 이 다섯 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직무 특성 이론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양한 기술의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고려자기처럼 한 번 만든 기술이 영원히 다시는 재생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양성이 묵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작업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 작업의 경로가 정해진 게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이게 바로 작업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해서 책임감을 가지게끔 만들어줘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만족을 갖다 유도할 수 있게끔 바로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 이 내용을 갖다 통해서 바로 우리는 직무 이론, 그 다음에 기대 이론, 이게 합해져서 바로 직무 특성 이론으로 나왔고, 학자는 해크맨 올데임이다 하는 얘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 이론의 네 가지 직무 특성 이론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장르를 바꾸며 바로 12장의 조직의 변화와 조직의 문화로 넘어가자. 자, 우리는 조직은 수없는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외부 환경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넓은 조직이 바로 조직이다. 이 조직은 바로 전에도 말했지만 주식회사 같은 게 조직이며, 조직은 반드시 그들의 특수한 목적을 가져서 집단하고 조직하고 차이점이 뭐냐. 집단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일상적인, 예를 들어 유기적인 동질감, 같은 취미, 이런 입장이며,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모여있는 것은 집단이지 그건 조직이 아니다. 조직은 반드시 주식회사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조직이라 부른다. 집단과 조직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집단은 7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배웠고, 조직은 주식회사 같은 일상적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거대한 마지막 단체, 조직이란 말이에요. 바로 11장, 12장에 얘기하고 12장으로 넘어와서 얘기하자. 그럼 이 조직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환경이 변화했을 때 환경의 변화를 갖다 어떻게 되느냐? 대응하는 것. 이 대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 조직의 뭐가 되느냐?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태적 환경은 수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동태적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동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게끔 가는 걸 갖다 우리는 조직의 변화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조직의 변화라고 우리가 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런 조직의 변화를 갖다 우리가 도표로 그려봐라. 그럼 우리 쪽에 바로 도표는 내부적, 외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 다음에 계획된 변화냐, 계획되지 않은 변화냐.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일단 내부적이다 그럴 땐 회사 자체의 내부를 얘기하고, 회사 바깥의 어떤 상황을 갖다 우리는 외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는 바로 제품이나 직무 같은 경우, 제품이나 직무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하나의 내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제품이나
또는 직무, 일에 대한 부이다가 내부적이다. 그러나 외부는 기업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업의 환경, 이걸 갖다 해서 바로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계획됐다 그런 이야기,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와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계획이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미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미시적이다. 자기들이 이미 예고하고 어떻게 되어갈 건가에 대한 미시적이라면, 계약되지 않은 부위는 거시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거시적. 경제학에서 미시, 거시를 나누듯이 또 마케팅할 때 이미 미시냐 거시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로 미시와 거시적 입장, 계획이 된 거, 계획이 되지 않는 거. 그럼 요걸 갖다 우리가 채워라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죠? 그렇죠. 일이나 직무 같은 것을 계획된 대로. 여러분 관리 시스템 같은 게 뭐가 되죠? 하나의 뭐가 되냐? 계획된 바로 조직의 제품에 대한 변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계획되지 않은 거시적인 입장은 인구 통계. 자, 인구 통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한 회사가 인구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삼성이 아무리 거대하다 그래도 한국의 인구를 늘리고 줄일 수는 없는다. 그럼 인구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제품이나 직무는 늘어날 거고, 인구와 통계가 예를 들어 줄어든다 그러면 제품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그것이고 계획되지 않은 거고 성과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보면 새로운 뭐가 되느냐 새로운 기술의 어떤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도입. 이런 거는 미시적이며 받아들인다는 기업 입장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정부의 법규나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외부의 경쟁, 외국과의 경쟁, 이런 것들은 계획되지 않는 외부적인 내용이다. 해서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때, 내부냐 외부냐 할 때 내부는 제품이나 직무 입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무 입장이다. 근데 만약에 외부다 그럼 기업의 환경을 생각해 주면 될 거다. 그리고 미시는 계획된 것, 거시는 계획되지 않는 부위. 이렇게 해서 요게 선생님이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잡아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유형을 외부냐 내부냐, 우리가 요거. 그다음에 계획되느냐 계획되지 않느냐, 요거.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2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4개 칸이 나오더라 하는 4개 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가끔 인구 통계가 왜 기업의 내부냐 영향을 주느냐 이런데, 인구 통계가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 사람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제품을 계속 어떻게 되죠? 확대해야 되고, 사람이 인구수가 준다 그러면 제품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인구 통계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업이 자기가 계획해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 요거 자주 질문하는데 질문에 유의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두라. 그럼 이런 조직이 이제 변화할 때, 조직의 변화하여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조직의 변화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걸 갖다 우리는 조직에 대한 뭐라고 하냐 바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가 기성세대들 이미 잘 먹고 산단 말이야.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많은 인터넷의 변화를 갖다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참 편한데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운 기술이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왜 또 바꿔야 되느냐, 막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잘 사는 보수 세력은 바뀌는 걸 싫어해요. 바뀌는 걸 싫어한다. 이런 걸 바뀌는 걸 싫어하는 걸 갖다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저항을 왜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안전한데 굳이 이걸 바꿔가 좋으냐, 더 좋으냐? 바뀌지 않는 게 좋다 이거지. 이게 보수란 말이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는다. 그렇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갖다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럼 그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항하더라. 또 변화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옛날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직의 변화, 외부 환경 조직의 변화에 대하여 바뀌는 걸 싫어하는 형태는 4가지. 첫째는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또 조직의 변화를 갖다가 자꾸 싫어하더라. 그래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직의 변화를 갖다가 그게 되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조직에 대하여 바로 저항이 있고, 그럼 이러면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조직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한 개발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환경의 변화에 조직을 갖다 잘 적응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는 게 조직의 개발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환경이 변화할 때 바로 조직이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들이나 적응하게끔 만드는 걸 조직의 개발 내용이다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조직의 개발은 개인 집단 수준, 집단의 수준, 그 다음에 조직의 수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조직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개발하는 거, 집단적으로 조직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수준에서 개발하는 거, 조직 수준에서 개발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감수성, 그레이드 훈련 뭐 이런 것들은 개인 수준이다. 그 다음에 팀 구축이라든가 과정 자문이나 감수성 그리드, 감수성과 그리드는 어느 쪽이든 다 들어갑니다. 그럼 조직 수는 그리드, 시스템 4, 목표 관리, QWL, 스케일앤 플랜 이런 정도는 조직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책 속에서 개인은 감수성 그리드 훈련 중요합니다. 집단 수준에는 팀 구축과 과정 자문과 감수성 그리드 훈련 중요합니다. 조직 수준에는 그리드 훈련, 시스템 4, 목표 관리, QWL, 스케일앤 플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 먼저 줄을 그어서 바로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공통점을 찾아라 그러면 감수성과 그 다음에 그리드, 감수성과 그리드 훈련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 대표적으로 공통이다 하는 말을 얘기하죠. 그럼 맨 먼저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갖다 개발하느냐 감수성 훈련이 있다 이거죠. 감수성 훈련의 내용과 효과를 갖다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영향을 줄 때 받아들이는 내용, 내가 타인에게, 타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이거 바로 감수성 훈련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게 바로 감수성 내용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감수성의 이야기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조직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감수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런 감수성은 강하면 자신이 타인에게,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원활한 의사소통과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그래서 원활한 대화, 타인과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방법,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리형이다 그럴 때 관리형은 국한막부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국한막부, 그리드라는 얘기를 갖다 썼죠. 바로 여러분들 리더십에 얘기할 때 바로 국한막부를 얘기하는 걸 관리격자형이라는 말이 되죠. 알아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개인을 갖다 시키는데 여기는 두 가지다. on the job.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 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장 내 상사가 부하를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는 사회교육. 회사의 바깥의 교육을 갖다 우리는 사회교육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바로 직장 내 교육이냐 사회교육이냐 이런 걸 통하여 개인을 갖다 개발시킨다. 개인이 가장 중요한 감수성, 국한막부, OJT, 오브젝티브 이런 것들로 개인을 갖다가 이되느냐 하면 잘 적응하게끔 훈련시켜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단 수준으로 우리가 보자. 집단 수준. 집단 수준으로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집단 수준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집단 수준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냐. 여기도 팀 구축, 과정 자문. 팀을 잘 구축한다 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바로 일종의 팀 구축은 러원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해빙, 변화, 재동결.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받아주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조직의 유효성과 그 다음에 공동 목표를 위하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고 개인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조직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과정자문은 전문가가 자문을 주는 사회이사라는 말을 쓰죠. 사회이사. 이 사회이사에게 의해되는 거라면 바로 여러분들 과정의 자문을 받는 것. 이런 게 과정자문법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수준에 오면 시스템. 여러분 잘 아는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 시스템 4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걸 한번 정리를 잘하자. 시스템은 착취 독재. 그 다음에 시스템 2는 온전형. 시스템 3는 상담형. 그 다음에 시스템 4는 바로 여러분들 참여형이다. 그런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MBO, 목표관리죠. 바로 상사와 부하가 목표를 정해놓고 네가 달성됐나 안 됐나.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의대죠. 상사가 부하에게 바로 목표를 같이 세워서 나중에 같이 체크를 하는 걸 갖다 MBO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근로 생활의 질. 바로 이런 QW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갖다 높여주는 거. 그래서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변화의 담당자인 사회이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변화에 영향을 갖다 주는 내용을 갖다 담당한다는 게 변화의 담당자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시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의 문화. 조직의 문화는 바로 공유된 가치와 신념.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인들만 가지는 고유의 어떤 문화, 이게 조직의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직의 문화는 궁극은 오래 공유했던 가치관의 일치, 가치관을 같이 가지는 게 공유 문화라는 얘기를 갖다 하죠. 이 조직의 문화는 바로 왜 우리가 중요하냐? 바로 조직의 문화는 아까 공유한 개념, 공유한 가치, 이 가치의 개념을 갖다 우리는 바로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라고 말한다 됐고,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하면 운영 과정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조직 문화의 기능은 바로 일체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안정적이고 가이드라인,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맥킨저가 말한 바로 조직 문화 유형을 필히 배워야 됩니다. 공유가치, 전략, 조직의 구조, 제도, 관리기술, 리더십,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갖다 준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지막 조직 문화의 유형은 바로 공유가치, 여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랬죠. 전략, 조직의 구조, 제도, 전략기술, 리더십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하며 중요 단어를 정리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